여러분, 유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각국의 정상들 아니면 각국의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단들이 국제사회의 주요 아젠다에 대해서 회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엔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전 세계 국가들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하는 장면을 이제는 다시는 못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마저 드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유엔 결국 없어지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매주 하나의 주제로 세상을 읽어드리는 박종호의 주간 경제. 이번 주에 알아볼 주제는 위기의 유엔입니다. 유엔이 진짜 파산 위기에 내몰린 게 맞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요,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8월 중순쯤에는 우리 유엔의 현금이 바닥날 것 같다라고 이미 경고 메시지를 내세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도대체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 돼버렸느냐? 이게 생각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데요. 8월 중순까지 현금이 바닥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유엔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더 연명해 보고자 그 전에 이미 사무직 직원 3,000명 정도를 감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유엔 본부에 있는 내부의 에스컬레이터 가동도 멈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외 각 지역에 유엔은 유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불필요한 사무실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미 사무실 폐쇄를 확정 지은 곳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로 8월 중순에 현금이 바닥나게 된 상황이 아니라요, 본인들의 잔고가 서서히 바닥날 것을 이미부터 알고 있었고, 그것을 최대한 뒤로 미루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왔던 게 지금의 유엔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좀 찾아왔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유엔이 이 지경이 됐나,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유엔은 각 국가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분담금을 내왔던 미국이 분담금을 체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미국의 분담금 체납액 기준이 6조 4,600억 원 수준입니다. 이게 전체 유엔 산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이걸 체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많은 돈을 내고 있는 국가는 어디냐?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분담금을 아직 미납한 상태입니다. 이 체납과 미납은 좀 다른데요. 체납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돈을 내지 않고 쌓여온 금액들을 말하는 거고요. 미납은 이번 달에 내야 될 돈인데 아직 안 내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중국의 미납액은 어느 정도냐? 6,800억 원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총 지금까지 유엔이 살림살이를 하는데 국가들이 납부하지 않은 미납 총액, 이 총액의 95%는 미국이 안 낸 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돈 안 주기로 작심한 겁니다. 그럼 다른 국가들은 전체 어떤 수준의 상황인가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더니요, 유엔에 회원국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가가 193개국인데 그 중에서 151개국만 분담금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사실 이 151개국만 납부하면 의외로 납부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서 돈을 납부하고 싶어도 못 납부하는 국가들도 있고요. 내전 등이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납부할 수 있는 국내 정세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그런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진짜 노골적으로 체납하는 국가는 손에 꼽힙니다. 근데 노골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체납 금액의 거의 95%를 미국이 혼자 체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유엔의 위기의 궁극적인 원흉은 미국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은 사실 지금 유엔의 구조조정을 표면상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스스로가 구조조정하려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안 내다 보니 우리는 돈 일단 안 줘, 그 돈을 안 주는 것을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 삼아서 유엔의 구조개혁을 강제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유엔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구조개혁 안이라는 건, 일단 첫 번째는 유엔 직원들이 급여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복지 혜택이
너무 많다. 그러니 급여와 복지 예산을 15% 정도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럼 이거부터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제가 만약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직접 아직 취업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자녀분들 중에서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고의 직장을 우리 신의 직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신의 직장 위에 직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도 모르는 직장이 있는데요. 신도 모르는 직장이 바로 국제기구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국제기구에서 제일 무서운 혜택은 연금 혜택입니다. 이 연금, 우리도 국민연금 있고 저희 같은 교직원들은 또 사학연금 있는 데도 있고 공무원연금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국제기구는 국제기구에 연금이 있는데, 이 연금이 어떻게 되냐면요, 본인이 그 회사에 재직했을 때 거의 피크로 받았을 때 연봉을 죽을 때까지 줍니다. 그러니 우리 예를 들어서 급여 생활 500만 원, 700만 원 받았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100만 원도 못 받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국제기구는 이분이 급여를 피크로 받았을 때 한 500만 원, 700만 원 받으셨네요 라고 한다면, 그 500만 원, 700만 원 선의 급여를 죽을 때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국제기구에 종사한다라는 건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큰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구조조정을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 국제기구는 누구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그 나라의 행정부처라면 국민들이 지적했겠죠. 우리들은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는데 니네는 뭐니?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무원 연금이니 다른 연금들이 조금씩 개혁이 됐었잖아요. 그렇게 개혁의 대상이 됐었을 텐데, 이 국제기구는 모든 국가가 십시일반 분담금으로 납부한 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어느 한 국가가 이런 걸 문제 제기해서 구조개혁을 안 하게 된다. 그러니 계속해서 돈만 나가지 않느냐. 이게 미국의 문제의식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평화 유지 임무도 10% 정도 축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엔의 평화 유지 임무라고 하는 그 업무들을 보면 갸우뚱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최근 20년 가까이 서진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서유럽에 있는 일부 영토들과 일부 국가들을 러시아가 지원해주면서 거기가 국제사회에서 미승인 국가로 남아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란스리스트리아 이런 국가들이 대부분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국가로서 본인들은 독립국가다라고 선포는 했지만 아직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 인증을 못 받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국가들 가보면 치안은 누가 운영하고 있느냐 했었을 때, 러시아에서 군인들을 치안 역할로 보내주는데, 그 러시아 군인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이 유엔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명목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선 동의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엔 평화유지 임무에 우리가 동의하지도 않는 것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써도 되는 거냐, 그런 의구심도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 젠더, 다양성과 관련된 예산도 감축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부 감찰실의 수장도 교체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부 비리가 너무 많다.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역할을 하는 곳은 유엔 상임이사국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중국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러시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는 비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임이사국 중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그 다음에 미국과의 관계, 이미 상당히 냉랭한 관계로 바뀌었겠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유엔이 국제사회의 주요 아젠다에 대해서 합의된 의견을 도출할 수 없는 국제기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선 어떤 스탠스를 취하기가 쉬우냐면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는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본인과 의견 일치나 노선이 비슷한 G7 국가, 이 G7이라는 협의체를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G7을 G8으로 바꿔야 된다, 그 8번째는 한국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G11이라고 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라든가 다른 나라도 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서방 진영을 대표하는 국가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국제적인 룰을 세팅하는 별도의 국제기구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한 좀 그런 행보로 이해하는 것도 아주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유엔이란 기구를 처음 만들고 주도를 했던 것이 미국이긴 하나 본인들은 이제 그 유엔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각종 국제기구의 수장 역할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요, 국제적인 특허라든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표준을 미국 입김 아래 많은 룰이 세팅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고, 우루과이 라운드라든가 WTO, FTA 체제 등등도 미국이 주도해서 국제무역 질서를 만들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미국은 전 세계적인 국제사회의 룰을 세팅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중국이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떤 발목 잡기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중국 입장에선 그걸 발목 잡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미국이 독주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본인이 균형감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유엔에서 힘을 빼려는 이유는 바로 중국이 입김을 행사하는 이런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같이 결부되어 있고요. 그럼 중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나름대로 좀 꼼수를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크레딧을 활용하는 건데요. 어떤 국가가 분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분담금을 내면 그 분담금을 유엔이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쓸 경우에는 돌려줘야 됩니다. 해당 국가예요. 그런데 중국은 이 분담금의 상당 금액을 연말에 몰아서 납부합니다. 그럼 연말에 몰아서 납부하다 보면 유엔 입장에선 갑자기 연말에 큰 목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다 못 써요. 그럼 다 못 쓰니까 중국은 어떻게 한다? 지난번에 준 거 못 썼네, 돌려줘. 이런 꼼수 아닌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놓고 체납을 하고 있고, 중국은 또 납부를 할 때가 있어도 결국 못 쓰게 만든 다음에 돌려받는 이런 형국으로 유엔에 나름대로 기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유엔은 가장 의미 있는 국가들조차도 힘을 지금 실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국제사회가 30년 동안 2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4천만 명의 이상의 사망자들을 유발시킨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난 뒤에요, 다시는 이런 비극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 모여서 한 50여 개 국가의 대표들이 유엔 헌장을 채택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유엔입니다. 그런데 유엔이 이렇게 논의만 하다 보니까 아무 영향력을 실제 행사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갖게 돼서요, 바로 우리 한국전쟁이죠. 한국전쟁 때 처음으로 유엔이 유엔군을 결성해서 대한민국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역할까지도 유엔에게 힘을 실어준 거죠. 그리고 신흥 독립국들이 있었을 때는 그 독립국들이 평화적으로 독립국가로서 안착하는데 여러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그들 국가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이 선거를 유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단독 정부가 수립된 이후 치러진 선거를 그때 유엔이 나와서 그 선거 감시를 직접 해준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초기 독립국가로 건립해서 안착하는 데 있어서 유엔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렇게 유엔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 공영의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액션과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 아래 설립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 이사국들의 생각이 합의되기가 어려운 아젠다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도의 기구들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은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라는 행보로 이미 전환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요, 자신들의 우방 국가들과 합쳐져서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걸 이미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하이 협력기구 작년에 있었던 행사 우리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때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이 나란히 같이 산책하는 모습들 보이시죠? 원래 이런 것들 따로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래 유엔 아래에서 다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미 그쪽은 그쪽대로 논의기구를 만들어버린 셈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서방 국가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7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축이 하나 또 있고요.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Five Eyes라고 해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이런 5개의
거점 국가들이 서로 방위와 관련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이런 또 협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 유엔에서 모두 다 논의하자고 해놓고선 강대국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어떤 사조직을 만들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점 공고화되고 점점 그게 커지다 보니까 실제 유엔은 표면상에 있는 조직일 뿐이지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혹평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유엔에 설립했을 때 첫 목적들을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리면요, 모든 회원국의 주권은 평등하다, 그 다음에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한다, 국제관계의 무력 사용을 금지한다, 그리고 해당 국가의 국내 문제는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천명으로 내걸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을 계속 국제적인 공감대를 유도하고 이걸 같이 풀자라는 인식이 아니면 그런 장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소소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국제기구는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은 국제적인 룰을 별도로 따로따로 세팅하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유엔 또는 유엔 산하 기구에서 관리하는 일종의 체계가 있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 문화 유산들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통으로 관리합시다, 우리가 지정합시다, 이런 체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서방 국가들이 지정하는 프로세스 따로 있고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또 지정하는 프로세스 따로 있고 국제 교역이나 무역이나 결제나 아니면 다른 이런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서방 세계들의 표준이 따로 있고 중국을 기반으로 한 또 하나의 표준이 따로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시스템 또는 두 개 이상의 시스템이 전 세계를 가동시키는 시스템으로 안착하게 만드는 그 첫 단추가 유엔의 어떻게 보면 파산이 아닐까, 이런 상상력도 발휘해 볼 수 있게 되겠네요. 논의의 장소가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나지도 않으면 논의는 전개할 수가 없고요, 만나지도 않으면 평화적인 모색이라는 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과 같은 상설기구가 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상설기구 안에는 상설기구이다 보니까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것들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고 모두가 공감 어리게 이거는 다 같이 추진해 봅시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는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같이 풀어본 경험이 어려운 난제를 푸는데 중요한 미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엔이 사라진다는 건 어떤 의미에선 미중 패권 갈등이 훨씬 더 고도화된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치달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도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왜 파산 위기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제 질서와 연결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세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